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2년 제67회 나오키상을 수상한 요르니 호시오 하나스, 즉 밤하늘의 별을 쏘아 올리다라는 소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5개의 단편 소설을 엮은 책으로서 마음의 불안한 동요나 흔들림을 빛나는 별로 쏘아 올린다는 잔잔하지만 깊은 삶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가 소개입니다. 작가 구보 미스미는 1965년 도쿄에서 태어나 프리랜서 편집가로 일을 하다가 2009년 미쿠마리라는 작품으로 소설가로서 데뷔하게 됩니다. 그 후 발표한 소설들은 젊은 독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공감을 주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쏘아 올리다. 이 소설은 단편 소설 5개를 엮은 책입니다. 5개의 이야기들 중 2개 작품은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는 인물상을 세심히 묘사하였는데요. 나오키상위원회는 이 소설이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그 밖의 다양한 현대사회에서의 일상적 소재를 훌륭한 문장력과 구성력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해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2개의 소설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5개의 소설들은 각각 별자리를 모티브로 하여 전개됩니다. 우선 첫 번째 소설 한밤의 아보카도에서는 쌍둥이 자리가 등장하는데요. 주인공의 일란성 쌍둥이 여동생이 사망을 이뤄와 얽혀 쌍둥이 자리가 큰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간단한 줄거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코로나화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주인공. 그녀는 소개팅 어플로 애인을 찾은 지 반년이 지나 드디어 마음에 드는 아소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키우기 시작한 아보카도 씨앗과 함께 아소씨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단절된 마음을 치유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다음 소설은 은종이색 안타레스입니다. 안타레스는 전갈자리의 심장부에 위치한 가장 밝은 별인데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인물들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랑이라는 미묘한 감정에 대해 작가는 작가 특유의 감각적 문체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은종이색 안타레스의 간단한 줄거리 소개입니다. 주인공은 여름과 바다를 좋아하는 16세 고교생. 해안에 위치한 할머니 집에 머무르며 여름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수영을 하다가 소꿉친구에게 고백을 받지만 그 마음을 거절하고 그 대신 유부녀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순수하고 빛이 나지만 그런 만큼 가슴을 아리게 만드는 소년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은 한밤의 아보카도의 가장 첫 번째 장면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 씨에서 싹이 트려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건 심각한 코로나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 이르렀던 작년 봄의 기억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무렵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 따라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최대한 집안에만 머물렀어야 했기에 컴퓨터 화면 너머로 보는 회사 사람의 얼굴 말고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날들이 계속됐다. 지옥철 안 타도 되니 오히려 좋은데? 라고 생각했던 건 처음 일주일 정도뿐이었고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과 분리되어서 어느 먼 곳에 유배를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는 새봄이 왔다 간 사실도 벚꽃이 피고 지는 것도 모른 채 가슴속 한켠이 부글부글 끓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오로지 집안에 갇혀 일만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코로나는 공포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가는 것만이 내게 유일한 외출이자 나들이 오직 하나뿐인 자유시간이었다. 아무리 재택근무라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던 것과는 정말 달라서 난 가슴이 답답했다. 점심시간에 시시덕한 잡담과 퇴근길 동료와 함께 기울이던 술 한잔이 아무렇지 않았던 그때는 몰랐다. 그런 일상 속 사소한 시간들은 내게 꽤나 소중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 우울증까진 아니더라도 몸도 마음도 좋지 않다. 마음은 몸보다도 더 약해진 듯하고
이런 생각을 하며 아침으로 먹은 아보카도 씨앗을 버리려 할 때 문득 떠올랐다. 이거 심으면 싹이 날까? 바로 스마트폰으로 아보카도 발화 방법을 검색했다. 흙에 심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기엔 귀찮은 듯해서 수경 재배를 해볼까 했다. 아보카도 씨앗을 지탱해줄 이쑤시개 몇 개를 씨앗 주위에 꽂고 물을 가득 채운 유리잔에 그걸 담가 놓는다. 물은 매일 갈아주고 볕이 잘 드는 곳에 놔두기만 하면 돼.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어. 말이야 쉽게 하지만 손이 많이 안 간다는 관엽식물도 내가 키우면 다 죽었다. 게다가 쌀이 잘 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 조금 걱정이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눈에 가장 잘 띄는 책상 위에 아보카도 씨앗이 든 유리잔을 올려두었다. 왠지 아보카도에게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아무튼 그 시절 나에게는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그런 생명의 근원 같은 존재를 말이다. 매일 깨끗한 물로 갈아주었지만 씨앗은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내일은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매일 물을 갈아주었다. 일을 하는 틈틈이 그리고 일을 마친 후 아니 가끔은 일을 하면서도 나는 라인과 이메일을 계속 확인했다. 회사 그룹 채팅방 집에서 일하니까 집중 잘 안 되지 않아? 라는 메시지에 그러게요 라고 대충 응수하면서 내 신경은 온통 아소씨에게서의 메시지는 아직인가 하는 데에 쏠려 있었다. 소개팅 어플에서 결혼 상대를 찾기 시작한 지 반년쯤 되었던 작년 겨울. 이 사람 정도면 나쁘지 않다 싶었던 남자와 매칭되어 번호를 교환하고 재택근무가 시작되기 전 2번 정도 만나 식사를 했다. 나보다 2살 많은 34살 아소씨. 그는 프로랜서 프로그래머이다. 실제로 만나보니 프로필 사진과 얼굴이 조금 달랐지만 그건 뭐 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식사 예절도 좋았고 옷차림이 아주 세련되진 않았어도 말쑥하니 무난했다. 무엇보다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서툴고 어쩐지 쑥맥 같아 보이는 게 마음에 들었다. 키도 속이지 않은 것 같았고 안경도 잘 어울렸어. 다른 남자들처럼 식사 후 바로 호텔방에 가자고 말하지 않았다. 아소씨라면 뭔가 잘 풀릴 수도 있을 거라 기대했건만 겨우 2번 만나고는 코로나가 터져버려 이렇게 집안에만 갇혀버리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한동안 우린 라인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는 이야기 중에도 미안, 지금 급한 일이 들어왔다. 내가 다시 연락할게. 라는 메시지를 남기곤 쌩하니 가버려 우리 대화는 그렇게 자주 끊겼다. 은종이셋 안타레스. 산을 향해 달리던 특급 열차가 몇 개의 터널을 넘어 해안선으로 나오면 왼쪽 창가에 있는 마치 파노라마처럼 바다로 가득 찬 풍경이 펼쳐진다. 나는 몸을 일으켜 창가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바다를 온통 두 눈에 담고 싶었다. 어린 아이처럼 우와 바다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내 옆엔 직장인처럼 보이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고 난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열차가 나아갈수록 바다는 푸르름을 더했고 불타는 듯한 한여름의 태양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발토성이인 해안에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만이 하얀 빛을 띠고 있었다. 아, 빨리 저 바다에 들어가 미친 듯이 헤엄치고 싶다. 생각만 해도 가랑이가 휑하고 시원해진다. 성적인 의미는 아니다. 말하자면 롤러코스터 제일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느낌이랄까.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 온몸이 부드러운 깃털로 가볍게 간지럽히는 느낌이 든다. 나는 8월 8일 한여름에 태어났다. 별자리는 사자자리. 어제 나는 16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여름이 참 좋다. 여름이 되면 드디어 내 계절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싫지 않았다. 아파트가 빽빽이 늘어선 우리 동네. 도쿄 특유의 습도. 에어컨이 실외로 뿜어내는 열기.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것 같은 한 여름날. 물을 마시면 소변으로 될 틈도 없이 땀으로 배출되는 그런 날을 나는 참 좋아했다. 반대로 겨울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몸이 오그라드는 데다가 일단 추위에 매우 취약했다.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집안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싫어한다 쳐도 어쩔 수 없는 거기에 항상 유니클로 히트텍 상의와 하의를 3겹씩 걸쳐 입고 기다시피 학교를 다녔다. 겨울, 눈 이런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무거워진다. 이렇게 여름이 너무 좋았지만 작년 여름은 최악이었다.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여름 특강. 어두운 얼굴의 수험생들과 함께 교실에 갇혀 바다를 구경하는커녕 수영장도 가지 못했다. 공부, 내 삶은 온통 공부뿐이었다. 더구나 1지망의 학교의 합격률은 30%밖에 되지 않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3지망인 도쿄 도립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진 교실에서 17번째 여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분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올 여름은 작년에 즐기지 못한 것까지 제대로 즐기겠다고. 7월 말까지 수영부 동아리 활동이 끝나면 바로 바닷가 옆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다. 어머니는 8월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발령받은 교토로 떠났다. 나한테도 같이 가지 않겠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다. 교토 특유의 끈적끈적한 무더위도 나는 좋아했다. 오랜만에 아버지도 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계신 곳은 내가 사랑하는 바다가 없었다. 그렇게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나는 바닷가 옆에 위치한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다. 특급 열차는 할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로 향해 달리고 있다. 앞으로 5분 후면 도착이다. 성가신 녀석들, 물컹물컹 내 몸에 달라붙어서 나를 아프게 하는 녀석들이 나오기 전에 마음껏 헤엄칠 테다. 그것이 내가 이번 여름에 세운 목표다. 마코토, 기표구로 향하자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었다. 2년 만에 만난 할머니는 2년 전에 만났을 때와 그다지 변함이 없어 보였다. 천을 2개로 접어 겨드랑이 부분만 꿰매서 팔과 머리 부분만 구멍이 뚫려 있는 듯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백발의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팔과 다리는 놀라울 정도로 가늘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였지만 몸매만큼은 전혀 닮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체중도 늘고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떠들어댔지만 살이 빠질 기미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보이면 큰 소리를 부른다든가 웃으면 눈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 핀을 못 속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살아가기 벅차고 삶은 너무나 어려울 때 그런 순간 올려다본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과도 같이 고요한 위로를 전해주는 소설 밤하늘의 별을 쏘아 올리다를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